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5선의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새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지명됐습니다. 여야 영수회담 준비도 본격 진행 중인데요. 협치와 소통이 어떻게 강화될지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중학생이 총책이고 초등학생들까지 회원으로 가입한 불법 인터넷 도박단이 속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갈 때까지 간 10대 도박 중독의 실태를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 공주 출신의 5선의 정진석 의원을 새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명 발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신임 비서실장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 사실은 소개 다 필요 없을 정도로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정계에서도 여야 두루 아주 원만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계시다고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네, 방금 들으신 대로 정진석 새 비서실장, 신문기자, 한국일보 기자 출신이고요. 부친은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장과 장관을 지낸 6선의 정성모 전 의원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이죠? 예, 정진석 의원, 국회 부의장, 너가 5선 의원이고, 예, 그다음 당의 비상대책위원장도 했고, 비대위원장도 했죠? 예, 원내대표도 했고, 얕은 정치권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네. 국회의장은 못했지만은, 근데 이번에 6선 됐으면 또 모르죠. 근데 뭐 하기야 의석수가 적으니까. 근데 그랬는데 이번에 총선에서 떨어졌어요. 박수현 전 의원이 이제 당선자한테 떨어졌는데, 근데 저분은 참 관우는 있는가 봐요. 왜 떨어지고 난 뒤에 지금 아직 국회의원 배지는 그냥 있잖아요. 그런데 5월 29일까지는 또 현역 의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발탁됐거든요. 근데 저분이 아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할 때 그때 당의 뭐 의원들 모아가지고 지금 지지 그룹을 형성하는 등 많은 역할도 했고 또 굉장히 또 서로 대화가 잘 되는 그런 사이라고 알려졌죠. 그래서 비서실장으로 들어가면 그야말로 뭐 부하로서 상사 대 부하의 그 관계에서 네. 뭐 시킨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의논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윤 대통령이 앞으로 정치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정치한다는 차원에서는 정치적으로 많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실장이 될 거다 기대는 되는데,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비서는 비서예요. 네.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서의 그 역할이 결정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옛날에 왕조 시대도 아니고 상감마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를 죽여주옵소서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듣기 싫어하는 말 못하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물론 좋은 인재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그 인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게 중요하니까 역시 앞으로 잘 때 나가느냐 못 때 나가느냐는 윤 대통령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예. 네. 이어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이 정진석 의원을 새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낙점한 이유는 역시 대야 관계의 향후 전국 운영의 중점 또는 방점을 찍겠다, 이런 뜻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참모진에게 이제는 내가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윤 대통령이 얘기한 점도 이 인사를 좀 시사했다고 봐야겠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특히 앞으로 중요해지는 게 대야 관계예요. 그럼 정치적으로 많은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많은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경우는 굉장히 비중도 있으니까 야당과의 대화에서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한다면 대통령과 야당 사이를 거기서 정치적인 논의라든지 정치적인 설득이라든지 대화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가교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아마 이제 앞으로 비서실장이 될 이분 오늘 임명이 됐습니까? 근데 임명이 정식으로 됐으면 이제 비서실장이 아니 뭐 지명에 의해서 예. 드는 그 자리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정 실장이 어떻게 그 경륜을 살려가지고 대통령을 보필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렸는데 특히 앞으로 문제는 야당과 사이에서 어떻게 대통령과 사이에 원활한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냐 이게 이제 정 실장이 맡은 최대 그 책임이고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되겠죠. 네. 할 수 있습니다. 예. 충남 공주 출신이라는 점. 그래서 윤 대통령의 선친의 고향도 공주기 때문에 나이도 비슷하고 여러 가지 그런 관계가 과거처럼 수직적이진 않지 않겠냐 이런 것도 있고요. 돌아선 충청권 민심에 대해 주는 바가 좀 있는 그런 시사점이 있는 인사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얘기를 좀 해보죠. 여야 영수회담 준비도 이제 본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금요일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먼저 전화를 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 통화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동훈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한 얘기죠.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을 축하한다. 또 물론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도 개항을해서 당선됐으니까 그것도 축하하면서 앞으로 자주 만나 국정을 논의하자고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하다.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여기서 CG에는 안 나옵니다만 이런 얘기했어요.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다. 일일이 차, 식사, 통화 이 얘기를 굳이 이렇게 밝힌 이유는 뭘까요? 격식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구애됨이 없이 앞으로 서로 편하게 만나서 언제든지 편하게 만나서 논의를 하고 또 국정 문제라든가 다른 문제라도 뭐 편할 때 전화도 하고 또 만나서 차도 한잔하고 이렇게 여유롭게 만나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종전에 왜냐하면 이 대표가 계속 만나자 했는데 노 했잖아요. 네, 8번이죠. 그러다가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 대통령한테 가장 지금 시급하게 또 절실하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 대통령 리더십의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어서 약간의 권위주의적인 그런 면모를 보였다면 이제는 정말 정치인으로서 정치 리더로서의 진정한 면모를 보여야 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리더로서 야당 대표 카운터파트 아닙니까? 정치. 네. 그러니까 우리 아주 터놓고 만나서 서로 논의하고 뭐 이렇게 친교를 맺자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여유롭게 이야기하는 건데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역대 보면 영수회담이 별로 그럴 기대할 만한지 이건 좀 의심이 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아직 열리지 않았으니까 예. 저희가 그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과연 의제가 어떤 게 될 거냐. 네. 물론 일정도 아직 발표는 안 됐어요.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주말과 휴일 사이에 회의를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을 영수회담 의제로 올리겠다. 그리고 측근들 얘기를 들어보면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총선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관련 민생 법안 또 약간 이제 민감한 법안 이런 것들 얘기를 좀 하지 않겠냐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나오는 내용이고요. 일단 총선 때 가장 뜨거웠던 이슈 25만 원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가 아무래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재정적인 부담에 대한 그런 논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로 손에 쥐어지는 거라는 점에서는 사실 그런 효과도 좀 있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이게 사실 총선 때 가장 뜨거운 이슈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영수회담의 제일 주제로 나오게 된다고 그러다 보니 대통령실에도 처음에는 절대 안 된다 야당 입장에서 한 걸음 좀 물러나는 아무래도 영수회담이 좋은 결과를 내려면 계속 기존에 있는 강경 입장을 유지하려면 안 될 테니까요. 이거 말고도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있고요. 농산물 유통 가격 안정화 개정안 역시 이제 물가 관련돼서 민생 현안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전세 사기도 있고. 그것도 있죠. 이렇게 민생 관련된 법안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은 조금 뭐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양국관리법이나 전성기특별법 같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크게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의정 갈등 문제가 만약 논의가 될 것이냐 문제, 또 하나가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 관련된 부분, 또 마지막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거 사실 좀 민감하고 사회적인 부분들인데 이런 네. 부분들까지도 과연 논의가 될 것이냐, 이게 상당히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25만 원 의제. 하지만 그리 녹록치는 않아 보입니다. 네. 윤 대통령의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의 이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습니다. 물론 이 윤 대통령의 발언은요, 19일 이재명 대표에게 먼저 통화를 하기 사흘 전에 나온 겁니다. 따라서 시간적인 그런 차이가 있어서 입장의 변화가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 발언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이 현금 지원 주장, 25만 원서를 겨냥한 것이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요, 안철수 의원 등은 포퓰리즘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주필 생각은 어떠세요? 포퓰리즘은요 상당히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정치에 있어서 이 포퓰리즘이 뭐 거의 일반화되다시피 하는 현상인데, 그렇지만 포퓰리즘이 이런 식으로 될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대통령이 뭐 마약 같다 이런데 심지어 독약일 수도 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해놓고 저 만약에 여야 영수회담을 하자 이랬다면 미리 선을 그어놓고 하는 게 되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네네. 대통령도 이제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이 좀 여유를 갖게 됐다 이렇게 볼 때는 뭐든지 이야기하자. 이야기하면 우리가 같이 논의해서 더 좋은 방향을 모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뜻일 테니까. 네. 25만 원에 대해서 대통령 무조건 안 된다. 전에는 이제 거부감을 가졌지만은 지금은 그런 것까지는 아닐 텐데, 문제는요. 자, 이것이 우리 정부가 또 예산에서 이것이 국고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 대표도 역시 여유를 갖고 여기 진작에 논의해야 될 거예요. 무조건 뭐 국민 인기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네. 관련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민주당의 추경 증액 요구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상황이 또 이렇게 바뀌고 보니까 기재부의 입장이 좀 곤란하게 난감하게 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 부총리, 추경은 경기 침체기에 하는 게 일반적이다. 지금은 경기 침체 대응보다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거든요. 하지만 상황 변화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죠? 예, 뭐 민생회복 지원금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부한테 25만 원을 주니까 이건 당연히 보편적 지원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최 부총리 얘기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항상 이제 이런 이슈가 될 때마다 기재부 입장은 선별적 지원 얘기를 항상 주장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 선별적 지원도 장단점이 있고 보편적 지원도 장단점이 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정책 당국이 이제 어떻게 판단하고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최 부총리는 뭐 당연히 반대 입장을 천명을 했고요. 근데 이제 현재 전국 상황을 좀 본다면, 일단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뒀다라는 거, 이건 민심이 야당의 손을 들어줬다라는 거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또 여소야대 상황이 이제 21대가 아니라 22대도 계속해서 간다라는 상황으로 봤을 때, 기재부가 과연 언제까지 계속해서 반대만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재정적 부담이 여지가 있고, 이게 한 13에서 15조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우리 전체로 1년에 한 700조 가까이 되는 예산 규모로 봤을 때 과연 큰 부담이 되는 규모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논란도 좀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예. 또 이게 이제 고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이런 부담도 이제 얘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 당연히 아무리 시장에 돈이 더 풀리는 거니까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지금 전반적으로 거시 경제를 봤을 때 수출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내수는 굉장히 침체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돈이 풀리게 되면 당연히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봤을 때 뭐 이건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 사례 때도 이미 검증이 된 거긴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침체된 내수에 좀 더 훈풍을 불어넣어서 우리나라 성장률의 전체적인 균형과 어떤 성장률 수치를 높일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사실 해볼 수는 있습니다. 네. 자, 여야 영수회담의 다른 의제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새 총리, 후임 총리의 임명 논의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신속보다는 신중한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한자로는 다르지만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신속보다 신중한 게 중요하다. 국민 여러분께서 피로감을 가질 수 있지만 하도 하마평이 많았거든요. 신중한 선택을 위해 길어진다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상황이 조금 더 바뀌어서 설왕설래가 많은 이 차기 총리 후보로 이번에 대구에서 6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주호영이라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약속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말이 나온다고 보세요? 주호영 의원은 이제 6선이 됐으니까 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영향력도 있고 또 어떻게는 이제 TK 출신이니까 이를테면 현 정권의 안정 기반이 TK라는 점에서 볼 때는 또 그 점에서 뭐 신뢰할 만도 하다. 또 중요한 거는 이분이 뭐 친윤이다 이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개파석이 좀 얇죠. 그러면 뭐냐면 만약에 친윤 아주 이렇게 되면 또 자기 사람 쓰는 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점에서도 약간 자유롭고 또 이분이 옛날에 특임 장관도 했어요. 그 정무장관 하면서 또 야당과의 관계도 지금 또 그 전에 원내대표 할 때도 야당과의 관계가 아주 또 그러나 다른 상대적으로 아주 좀 좋았다 이런 것 평가도 받고 있죠. 그래서 뭐 야당 일각에서는 그런 말 나오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대통령과 이 대표 사이에서 대화 속에서 기류를 읽어야 돼요. 네. 왜 안 읽을 수 없냐면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지만 국회가 동의권을 갖고 있거든요. 네. 국회에서 동의 안 해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런 점에서 아마 이번에 이 만남이 대통령이 이 대표의 심중을 이렇게 좀 가늠해보는 그런 계기도 될 텐데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거 하나고 뭐 이번에 그렇게 됐다 치고 인사는요, 대통령 인사 수요는 언제 생길지 몰라요. 그럼 항상 거기에 대한 준비는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무슨 일을 당해서 급급히 사람을 뭐 찾고 구하고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도 그런 소위 인사 관행도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풀을 가지고 예. 대비를 예. 언제든지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죠. 정부는 내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해당 대학교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했습니다. 거점 국립의대 6곳 총장들의 얘기죠. 한덕수 총리의 언급 들어보겠습니다.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할 경우에 2,000명으로 못 박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의대 증원 규모는 과연 얼마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번에 그 정부에 건의를 했던 국립대, 6개 국립대만 50에서 100% 자율적으로 증원하도록 해달라 했는데 뭐 100%는 뭐 그대로 가는 거니까 50%만 늘릴 경우에는 한 1,700명 정도 증원 규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300명 정도 원래 줍니다. 그렇죠. 2,000명보다 300명 정도 주는 거고요. 만약에 전국의 32개 의대, 그러니까 사립의대까지 다 참여한다 그러면
50%를 역시 줄인다는 전제에서 한 1,000명 조금 넘는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사립대까지 다 들어와서 예. 네. 그러면 이제 정부가 그동안 계속 주장해왔던 2,000명 증원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한꺼풀 이렇게 벗겨서 보면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돌파하고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과정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가다 보니까 일단은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인다라는 형식을 빌려서 일단은 의료계에 너무 뭐 2,000명 과하다라는 그런 어떤 지적에 대해서 좀 수용하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거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 더 줄이느냐 마느냐 문제 이 부분은 또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여지를 더 남겨두는 셈인데요. 다만 의료계가 주장하는 원점 재검토 또는 1년 논의 이후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죠. 그런데 의료계에서는 완전히 이걸 지금 안을 완전히 이제 원점으로 돌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원점에서 재논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지금 뭐 의료계 주장은 그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지금 양보해 나가다 보면 결국은 문제 해결 가장 쉽게 해결되는 방법이 뭐냐? 정부 이제까지 한 거 이제 무효야.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뭐랄까 문제 해결이 가장 이제 첩경이거든요. 근데 정부가 일단 정책을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인원까지 전부 배정해놓고 이제 와서 자꾸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양보해가면요, 이건 정부의 신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 정부의 정책과 의료계의 좀 말하자면 집단 이기주의가 서로 충돌해가지고 결국 의료계가 옛날에 누가 그랬잖아요. 정부는 의사를 못 이긴다. 그게 네. 입증되는 거 아니에요. 이 의료계는 거의 일제히 단호히 거부하는 입장,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금 보면 대한의사협회, 의협은 정부 발표는 현재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고심한 결과라고 평가한다. 이렇게 일단 해놓고 후반부가 확 또 내려갑니다. 다만 근본적 해결 방법은 아니기에 수용 불가다. 자, 어떻습니까? 이게 대한의사협회만 이런 게 아니고요. 6개 의료단체, 의사단체들이 다 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주필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백조화. 결국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한다면 정부가 의료계획을 추진하려고 했던 이거를 이제 그만해라, 백기투항해라 이제 이런 의도로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사실 과거에 이제 2000년대 의학분업 사태 때도 그랬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의대 정원 500명 증원을 한다는 거 하다 그때도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전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처음에 이렇게 강경하게 대책을 내놨다가 그 뒤에 계속해서 이제 파업도 하고 이제 환자들 자꾸 이제 문제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여론에 밀리기도 하고 이래서 네. 이제 결국은 이제 무산되고 그래서 이렇게 과거 전례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제 의료계가 밀어붙인다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국민 여론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라는 점 아까 이제 이주필께서도 지적했던 부분이긴 한데 그 부분을 계속 언제까지 간과할 것이냐 이렇게 놔둘 것이냐는 부분도 있겠고요. 또 야당도 사실은 의대 그 규모를 증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적정 수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결국 이번에는 정부가 어떻게든 뭐 이렇게 약간 양보를 했으니 거기에 대한 화답을 이제 의료계가 할 차원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환자들의 고통 무엇보다도 국민 중에서도 환자들을 생각하는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 손을 내밀면 잡아야 됩니다. 자꾸 뒤로 물러나서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것은 전략도 아니죠. 다만 정부의 이런 완화 방침에 일부 전공의들은 의료 현장에 복귀할 조짐, 그 가능성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꽤 많이 이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정부가 그다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완전히 백기를 들든지 아니면 자기들 당초 방침대로 강력하게 밀고 나가든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이제 총선에서 대참패를 했지만은 참패하고 또 여기서 더 밀린다. 이건 또 정부로서는 또 상당히 난처한 문제니까 어쩌면 강공을 할지도 모른다. 이런 이제 전망도 있으니까 이 점에서 의료계에서도 상당히 긴장은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침 이 대표하고 민주당 이 대표하고 윤 대통령이 이제 만나서 논의를 할 테니까 이 문제도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대 그때 이회창 예. 그 한나라당 총재하고 만나서 이 문제를 풀었어요. 그때 약사법. 예. 의학 분업을 그 문제를 풀었듯이 이 대표도 그야말로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푸는데 정부에 좀 협조를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협상하지 못할 대상은 아무것도 없다. 그 유명한 협상의 기술에 나오는 말입니다. 협상 자체도 협상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예, 이제 각계 이제 관련 종사자 또 전문가 25명이 이제 안팎으로 구성이 되고요. 위원장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인 노현홍 회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이분은 이제 공무원 출신이고 그래서 정부와의 관계도 좀 비교적 유연하게 할 수 있고 또 업계 사정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위원장이 내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정부 의료개혁 추진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이 4대 의료개혁 정책 패키지 이 부분을 이제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지역 의료 강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부분,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을 높이는 부분 이런 내용들이 논의가 되겠고요. 아무래도 지금 의정 사태가 이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당연히 논의가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제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도 보건의료개혁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런 부분들도 아마 앞선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만 영수회담에서 또 좀 논의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과의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근 온라인 불법 도박의 폐해가 참 심각합니다. 총책 혹은 총판책으로 붙잡힌 사람이 중학생 나이였습니다. 10대 청소년 14만 명이 도박 위험군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 심각한 실태를 지금부터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디지털 범죄는 보이는 걸 쫓아가면 안 돼. 그러자. 황제 카지노와 관련돼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컴퓨터 하는 놈들은 내가 잡고 나는 그 뒤에서 시키는 놈을 잡는 거고. 네, 심각하지요. 이 주제에는 백기종 동국대 법무대학원 지도교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부산에서 인터넷 도박장을 만들어 운영하다 붙잡힌 이른바 총책, 서버 관리자 모두 10대 초중반이었다고요? 네. 지금 이 총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도박 사이트를 개설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 관리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가입자를 모집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모두 성인이었는데 중학생 내지는 고등학생이 이 지금 가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범죄 행위를 했는데 사실은 불법 사이트의 도박 행위라고 하는 부분은 성인의 흉내를 냈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인터넷에 굉장히 활성화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스킬적인 부분에 이제 접근을 하면서 쉽게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용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부산경찰청 우철문 청장 그 산하의 도박 그 사이트 소위 말하면은 이 사이버 범죄 수사팀에서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96명이라는 이 학생들 근데 이제 이 중에 보면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이 청소년 그 선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선도위?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입건을 안 하고 뭐 기가 조치를 하거나 이제 불입건하는데 나머지는 이제 그 소년범으로 송치를 하는 이런 부분인데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이 도박 사이트를 이용을 했는데 이 1,578명을 직접 모았어요. 중고등학생들이. 그래서 2억 1,300만 원가량 송금 받아서 뭐 수익을 내는 이런 형태의 이 범죄를 하게 돼서 상당히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액수도 액수지만 이 10대들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수법 그야말로 성인들 뺨치게 교묘했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청소년들도 쉽게 개설을 할 수 있는 디스코드라는 이 음성 문자 채팅 프로그램을 이용을 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사실
들어가는 규제가 없으니까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게 일단 있었고요. 사실은 또 이거를 또 그런 범죄 총책들이 이용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디스코드는 뭐 아무나 만들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거고. 그리고 배팅을 해서 서버는 딴 걸로 도박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이게 과연 청소년들이 할 수가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도 저는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직적으로 어떻게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지 거를 알면서 이걸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배팅, 충전, 환전, 관리 이건 뭐 다 별도 서버를 이용했다라는 얘기인데 결국 이거는 그만큼 법망을 피하려고 했다라는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요. 놀라워요. 예. 그다음에 저는 더 놀라웠던 게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 10대들이 서로 제작 프로그램을 주고받으면서 아예 도박 서버를 직접 구축했다라는 거에서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백 교수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이제 청소년들이 일종의 뭐 아주 하수인이나 아주 밑에 역할을 하찮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범죄 조직의 한 일원처럼 위상이 커졌다. 이 참 좋은 얘기가 아닌데 그렇게까지 좀 역할이 커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중학생, 고등학생이 운영을 하면서 회원들을 들여다보니까 초등학생들, 초딩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얘기죠. 이 중학생 총책의 도박장 운영 기법, 테크닉은 성인 범죄 조직을 방불케 했다고 하는데 대학생형도 돈 주고 고용하고요. 뭐 이 대포 통장도 팔라서 돈도 받고. 이 도박 사이트 개설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이제 총책을 하게 되면 상당한 수익을 받습니다. 소위 말하는 흔히 말하는 이제 수수료라고 하는데 인센티브죠. 전문 용어로 뭐 롤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 예금 통장 계좌가 적혀 있는 통장도 이 대포 통장으로 사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10만 원, 20만 원. 한 사람당 10만 원, 20만 원씩 주고 그렇죠. 샀다면서요. 그런데 대학생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불법 사이트 도박에 들어오는 이런 경우인데 이런 사람을 소위 말하면 유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유저들을 모집하게 한다라든가 이런 형태인데 사실은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을 해가지고 충전이나 게임머니로 환전하고 또 이런 형태로 해서 도박을 계속해서 이 수익을 올리는 형태인데 문제는 이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기 때문에 동급생이나 후배들 심지어 대학생 같은 선배들한테 얘기를 해서 뭐 스스로 돈을 벌어라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이런 형태의 사건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학생형하고 공동총책을 하다가 수사를 받는 걸 아니까 그 정보를 공유, 네. 쉐어를 해주고 또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럼 나는 어디 뭐 몸을 피할 테니까 형이 단독 운영하는 걸로 합시다. 무슨 드라마에나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다 중학생들이 했다 그럽니다. 지난 3월이죠. 청소년 대상 불법 도박 사이트가 또 적발됐는데 10대 운영자가 12명이나 된다고요. 예, 전체 35명이니까 3분의 1이 이제 1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진짜 하수인 역할을 하는 데서 이미 넘어섰다고 봐야 되는 건데 사이트 회원만 5년 동안 15,000명까지 늘렸고요. 판돈 규모도 5천억 대. 이게 뭐 사실 어마합니다. 총판, 부총판, 예. 뭐 피라미드 조직 같아요. 지금 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게 총판이라면 어른 총판이라면 뭐 이해가 갑니다만 중학생 총판, 중학생 부총판 이렇게 돼 있다는 게 사실 좀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이제 총책이죠. 관리자, 성인이겠죠.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와서 이제 뭐 카카오 채널 같은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접근을 한 다음에 수익금을 주겠다. 앞서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수수료를 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유혹을 한 거죠. 꼬드겨서 이제 들어오고 이제 준 것만큼 돈이 떨어질 때쯤 되면 이제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돈을 또 주고 그 다음에 네 친구들한테 좀 알려달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상 홍보 역할을 맡기는 식으로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회원자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사실 저는 좀 걱정스러웠던 게 처음엔 이런 제안을 뭔가 어른이 했을 때 네. 아마 누가 보더라도 중학생 정도만 되는 사고 판단이 있으니까 이거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불법적인 것 같은데 생각이 들었을 법한데 그거를 받아들였다는 것도 그 이유가 아마 돈 때문일 테니까 네네. 이런 거 봤을 때 참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네, 중학생 자녀 마냥 어리게 보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소년 대상 도박 범죄는 우리의 미래를 좀먹고 정신을 파괴하는 악질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도박 계좌는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악질 범죄입니다. 최근 초중고등학생 약 19만여 명이 도박 위험 집단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방송,
게임, SNS 등으로 청소년들의 일상 깊숙이 침투한 이 온라인 불법 도박은 청소년들의 정신과 미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네, 마약 발표를 보는 것 같죠? 정신과 미래를 좀먹는다. 자, 경찰청 조사를 저희가 살펴보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던 청소년 도박 사범 2022년부터 갑자기 급등을 합니다. 자, 그래프 보세요. 72, 91, 64, 74 하다가 22, 23년 171로 늘어났습니다. 저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지금 2023년도 131%, 2023년도, 24년도에 171% 이렇게 이제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는 거죠. 이제 소위 말하면은 이 고등학생들이 소위 말하면 대물림하는 형태가 이제 지속이 된다는 건데 쉽게 말해서 도박 광고가 지금 넘쳐난다는 거예요. SNS 상에 이런 채팅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접속이 돼서 도박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도박을 개설하거나 운용을 하면서 대물림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고등학생 때까지 이제 운용을 합니다. 그런데 무려 1억 6천여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립니다. 이렇게 되면서 또 유저를 늘려라. 그렇게 하고 또 이 소위 말하면은 다음 후배들에게 또 물려주는 이런 형태인데 사실은 이런 부분 때문에 이 가장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친구나 지인들이고 두 번째가 이제 온라인이나 이런 형태로 접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많은 도박을 하게 되면서 문제는 이런 부분이 나중에 이제 제2차 어떤 범죄를 일으키는 형태로도 지금 옮겨지는데 여기에 대한 사이버상의 어떤 도박 광고, 이 정말 SNS상에 늘어나는 이런 이 불법 사이트 도박 이 부분을 원천 차단하는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영화나 드라마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게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불법 도박 조직의 확산이 학교를 중심으로 아름아름 또 학생들 사이에서 대물림하면서 퍼져나간다는 건데 졸업하면서 후임자 고르고 돈을 억대로 벌었다가 그만두고 나서 동남아로 나가고 이게 네. 무슨 얘기입니까 대체? 사실은 이제 고등학생 때 이 도박에 접속을 하는데 최초의 도박을 어떻게 접속하게 되면 SNS 광고를 보고 접속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박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수수료를 챙기거나 또 도박에서 이제 만약에 돈을 잃게 되거나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형태의 범죄를 하다가 결국은 후배들에게 대물림을 주면서 그 다음에 19세 이상 성인이 되면은 이 도박을 헤어나지 못하고 태국이나 필리핀 등 동남아 쪽으로 진출을 합니다. 이렇게 돼서 본인들이 직접 이 도박 사이트를 개설을 하거나 서버를 개설을 해가지고 공범들과 함께 수천억 대에 이르는 이런 도박을 같이 하게 되는 형태죠. 이번에 경기 북부경찰청에서도 2018년도부터 5년간 5천억 상당의 도박하는데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청소년들이 개입이 돼 있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 청소년 도박이 이제는 성인 범죄가 아니라 청소년들의 상당히 심각한 해를 끼치는 그런 도박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이 불법 사이트 도박 이 부분이 이 오프라인상의 문제보다 온라인상의 문제가 훨씬 크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네.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점점 더 심화되고 시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신 대로 총책을 물려받았던 고등학생들의 충격적인 증언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한번 요약해서 보여드릴 텐데 참 이럴 수가 있나 싶은 내용들입니다. A군 전직 총판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내 합으로 커미션 내려줄 테니 네가 한번 굴려봐라.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 통해 가입 코드랑 유저가 생겼다라고 하고요. 다음 케이스 보겠습니다. B군이라고 저희가 표현했습니다. 역시 고등학교 3학년의 전직 총판입니다. 돈 벌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도박하지 말고 도박하는 사람 모아서 돈 벌어라라고 추천을 받았다. 자, 임종인 평론가. 예. 이게 뭐 학생들 맞나 싶어요. 예, 좀 앞서도 이제 우리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은 나이가 사실은 너무 어립니다. 근데 경찰에서 조사한 거를 보면은 더 심각한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도박에 이렇게 나이대 도박 사범으로 이렇게 된 나이대를 보면은 중3에서 고1까지가 거의 70%, 3분의 2가 넘거든요. 네. 지금 잠깐 총책 나온 게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사실은 좀 나이가 있는 겁니까? 여기 이 바닥에서는.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뭐 12%나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나이대가 굉장히 좀 내려가 있다라는 게 좀 충격적인 내용이고요. 또 하나가 유인 경로 역시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SNS가 굉장히 활성화되다 보니까 친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인들을 통해서 이 도박 사이트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아이들이 핸드폰 보고 또는 뭐 컴퓨터 가지고 놀고 있으면 유튜브나 보고 뭐 틱톡이나 정도는 하겠지 생각을 할 텐데 실제로 뭐 일부 아이들 같은 경우, 일부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이라든가 디스코드 같이 앞서 이런 불법 도박 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SNS 플랫폼까지 활용을 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네. 자, 이 10대 청소년들이 과연 그러면 언제 불법 도박 사이트에 유혹을 받고 뛰어들게 되는가? 그 시기와 경로를 네. 분석한 경찰 자료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나이대를 보면요. 충격적입니다. 예. 69%는 중3에서 고1에 들어가고 고2, 고3이 많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들어간다. 저는 저 숫자가 충격적이에요. 네. 사실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12%라고 하는 이제 부분인데 지금 이 문제가 어떤 그 제2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냐면 바로 청소년 도박이 제2차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이 사기 이 범죄라든가 그다음에 뭐 성매매라든가 이 강도 심지어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거는 이 지금 사채를 쓰는 경우도 또 생겼어요. 네. 청소년 도박 유인 경로 이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천 차단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상당히 심각한 이런 형태가 지속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또 문제가 더 있습니다. 도박이 마약 같다는 말을 실감케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도박비를 벌기 위해서 10대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범죄가 뭘까? 저희가 조사하고 저도 놀랐습니다. 사기가요.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비를 벌려고 사기를 치는 10대들이 있다. 이거 정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 도박 경험칙에서 보면요. 도박이나 마약이 가장 많이 하는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근데 거짓말이 어디로 되느냐? 바로 사기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기 범죄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건데 심지어 중고등학생들이 공갈, 강도, 뭐 성매매 그다음에 이제 폭력을 저지르는 형태 이렇게 이제 되는데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심지어 불법 대출, 소액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채를 쓰게 한다라거나 네. 또 갈취행위를 한다라거나 하는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제2차 범행, 제3차 범행으로 이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이 청소년이 한번 저지르게 되면 평생 이게 이제 범죄 경력조에 포함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소년 범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제외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형사입건에 대해서 기소 의견이나 아니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면은 평생 이게 우리가 흔히 시골에서 말하는 빨간 줄 긋는다는 네. 얘기죠.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도박으로 인한 제2, 제3의 범죄가 확산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빨리 좀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4천만 시리즈 등극을 노리는 마동석 배우의 범죄도시 4도. 불법 디지털 도박이 주제입니다. 예고 영상 보시죠. 디지털 범죄는 보이는 걸 쫓아가면 안 돼. 들어가자. 이게 뭐야, 밥 시킨 건가? 필리핀 시내에서 사망한 차 발견됐대요. 단순 강도 살인이 아니네. 밀어. 야, 이게 뭐야? 자기 두려움을 느끼고 세포 자체가 없는 X예요. 황제 카지노하고 관련돼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애들 지금 어디 있어? 네, 이 도박이 주제입니다. 사전 예매율이 아주 높고요. 우리 영화 사상 최초의 대기록, 이른바 시리즈 4편이 1,000만씩을 다 기록해서 합계가 4천만이 될 거라는 예상이 나와요. 예. 일단 현재까지 분위기는 예매율이 84%, 3차 때, 3편 때랑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3편 때 1,068만 명으로 1,000만 명을 넘었으니까 그 분위기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24일 날 이제 내일 모레 개봉을 하니까 여러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도 좀 나쁘질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영화 3편, 시리즈물 중에 영화 3편이 1,000만을 연속으로 넘는 트리플 1,000만을 달성할 것이냐 관심사가 좀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 기록을 봤을 땐 국내에는 처음이고요. 네. 외화 중에 이제 어벤져스만 그건 외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트리플 1,000만을 달성했다고 하니까 과연 이제 이 영화를 우리 한국 영화가 이 범죄도시가 과연 4편에서 달성할 것이냐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마동석 배우는 8편까지 처음에 기획을 했다. 그래서 무슨 과정을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요. 예. 자, 범죄도시 시리즈는 해외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어요. 미국, 독일 등에서 리메이크 제안이 이미 있었고 본인은 안 나오는데 미국에서는 이미 유명 프로듀서와
공동 제작을 한다고요? 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할리우드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이런 형태에서 리메이크 제안이 왔는데 사실은 1편만 빼고 모두 현재까지 진행되는 게 모두 리메이크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90%가 예매율이 90%가 그 사이에 또 몇 프로 또 올랐어요. 그렇게 돼서 정말 인기를 실감을 하고 저도 저 영화를 모두 지금 봤고 이 영화도 24일 날 개봉을 한번 볼 예정인데 제가 또 디텍티브 형사 출신이기 때문에 또 관심이 많고 강력팀장 네, 출신. 또 범죄에 대한 이런 어떤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보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마동석 배우가 이 범죄 도시를 세계화 글로벌화하는 그런 형태로 한국의 BTS처럼 한국의 이상을 또 영화 산업으로 올리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인데 어찌됐든 이런 부분이 경제적 효과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마동석 영화로만 볼 게 아니라 한국의 영화 산업이 세계로 뻗쳐나가고 있다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영화에서도 도박을 다룰 정도입니다. 빨리 도박은 뿌리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백기종 동국대 법무대학원 지도교수,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 생방송 정책인의 이슈였습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와 내일 아침 6시 5분 재방송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는데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